자, 반사의 질서행위를 봤습니다. 반사의 질서행위 다 본 건 아니고요. 반사의 질서행위 중에서 반사의 질서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하는 거 하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기의 불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동기의 불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하는 이유, 이게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마트를 가서 식칼을 하나, 과도를 하나 사, 과도. 이거를 삽니다. 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형법에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법에서는 동기는 의미가 없어요. 을이 마트 가서 과도를 살 때 왜 사는지 갑에게 밝히지도 않고요. 갑이 과도를 왜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동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을이 과도를 사는데 이 과도를 사는 이유, 강도짓을 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사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하지만 을이 과도를 살 때 내가 강도짓을 저지르려고 과도를 산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렇게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요.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원칙입니다. 반사의 질서는 아니에요. 다만 을이 강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과도를 산다는 사실, 즉 자신이 과도를 사는 이유, 이 동기를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또는 갑이 어찌어찌 알게 된 경우, 그러면 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칼을 사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칼을 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칼을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기불법이죠. 기억, 뜻이고요. 니은,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알려진 경우에도 그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이라면 무효가 된다. 조금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뒤에 거부터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라면, 동기가 불법한 경우라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 그 행위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효과. 첫째,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나중에 무효 가서 다시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가 무효야. 근데 이게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설령 을이 병한테 팔았어. 이 병이 이 갑과 을 사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다 라고 주장, 즉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란 그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걸 절대적 무효로 한다. 나중에 무효 가서 자세히 봅니다. 두 번째가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갑은 소유권 옹주거절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권리무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따라서 을이 만약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만약에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민법 746조에 보면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불법 원인이란 반사회 질서행위를 말합니다. 103조. 급여라는 건 뭘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사회 질서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뭔가를 준 경우, 뇌물을 줬다, 살인 청부하면서 계약금을 줬다, 부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줬다, 이런 게 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급여를 한 게 있다면, 준 게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효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49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중도금을 받고 병한테 팔았으니까 배임행위가 되고요. 병이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병 등기는 무효죠. 이때 을은 1번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2번 옳은 지문이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100을 주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도금을 받았다면 더 이상 100 상환하고 해지 못합니다. 3번. 4번은 됐고 5번. 만약 선의 정의. 자, 각과 병 사이의 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일 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정하고 거래했을 때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갑병 매매가 유효다. 따라서 나도 유효다. 이런 소리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고요. 한 장을 넘기면 불공정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죠. 폭리 행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작년 2, 3월 달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KF 마스크는 품절 상태인 상태. 500원을 주고 샀던 것을 5,000원을 주고 KF94 마스크를 사는 경우. 원래 500원짜리인데 10배나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럼 파는 사람은 10배 폭리를 취한 거예요.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폭리를 취한 행위. 이걸 불공정한 행위라 하고요.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입니다. 즉 103조 속에 104조가 들어있어요. 다만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다. 이거를 판례가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간단해요. 3가지 요건. 첫째,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합니다. 폭리를 취한 놈 폭리자라고 합니다. 주고받은 거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해요. 이게 현저한 불균형을 이뤄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그냥 불균형도 안 됩니다. 자, 이때 현저한 불균형. 첫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계약 이후에 가격의 폭등 폭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언제다? 계약 당시. 두 번째,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 이걸 주관적 값어치라고 합니다. 주관적 값어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KF94 옛날에 비싸게 팔던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에도 못 산다고 말이죠. 이것도 싸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가 아니라 객관적 값어치. 세 번째, 몇 배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몇 배 가지고. 안 됩니다.
몇 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시가와의 차익이나 시가와의 배율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식 가지고 판단, 상식. 사회통념. 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현저하게 불균형한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식을 가지고 객관적 값어치에서 판단해라. 몇 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것만 갖고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피해자가 행위 당시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하거나 셋 중에 하나. 백사조로 보면요.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인 상태이면 충분하다. 셋 다일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궁박.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하는데요.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돈은 많은데 심리적으로 쫓겨. 매일매일 마스크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파. 돈은 이만큼 쌓이는데 구할 수가 없어. 이것도 포함합니다.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쫓기는 심리적 궁박을 포함합니다. 경솔은 성급한 거 말하는 거고요. 별 의미 없고요. 자, 무경험. 어디에서 경험이 없는 걸 말하느냐?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 걸 나는 못했어. 이거 말하겠죠? 그거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경험한 거, 그걸 경험하지 않은 거, 이걸 말합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은요, 반대예요. 대부분이 안 해본 거, 그걸 경험하는 거. 이게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에요. 번지점프 같은 거 타보는 거예요. 거의 없죠? 있나?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에게 돈을 주면서 네가 가서 좀 사와라. 적당하게. 그런데 요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피해자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경우, 이때 궁박 여부, 쫓겼는지 성급했는지 경솔,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 있는지 등을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행위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고요. 나중에 대리를 가면요. 원칙이 대리인 기준하라고 돼 있어요. 누굴 기준하라고? 원칙이 대리인 기준이야.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도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를 본인이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아니다.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뭐만은 누굴 기준으로 해라? 궁박. 본인이 궁박하지 않았다면 설령 대리인이 쫓겼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궁박해야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해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불공정한 행위 경우에 궁, 본, 경무, 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급부와 반대법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것만 가지고도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가 폭리를 취한 놈. 이놈이요.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면
나하고 거래하는 이 사람이 경험이 없어. 그럼 알려줘야죠. 그게 사회 질서죠. 그래 안 그래요? 얘가 궁박해. 그럼 도와주는 게 사회 질서야. 도와주는 게. 근데 이놈은 반대야. 울거먹을 생각을 해.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뽕을 빼지? 이렇게. 요것 때문에 반사회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상대방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걸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런 게 사회 질서인데 이놈은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걸 폭리의사라고 부르고요. 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뜻에서 폭리행위 악의라고 합니다. 요게 필요하다. 요게. 단순히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이용할 의사까지 갖고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요건 3가지 기억하시고 그 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요건입니다. 자, 4번째. 또다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피해자와 폭리자가 있을 때 만약에 소송이 붙는다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폭리자가 아우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너 도로 가져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리는 없고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주장을 하겠지요. 누가? 피해자가. 뭐라고? 폭리를 당했다고. 그죠? 주장했으니 뭐 해야 돼? 증명. 아까 주장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 증명. 그래서 피해자가 즉 이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 계약 당시 궁박 등이 있었음을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가 분명히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저는 폭리 행위를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폭리 행위라는 사실을 무효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폭리 행위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 3가지 요건을 무효 주장자가 전부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경솔했는데요. 자, 경솔했다. 뭘로 증명할까요? 법정에서 성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증명이 될까요? 경험이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표정 짓고 있으면 될까? 폭리의사를 어떻게 증명을 할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겠죠? 요거는 증명하기가 쉬워요. 목적물 시가와 영수증 첨부하면 딱 비교가 되니까 이건 증명이 쉬운데 이 2가지가 증명이 어려워요. 이렇게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행위 당시에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했거나 폭리자에게 폭리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다고? 추정. 역시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A라는 사실이 증명하기 곤란할 때 만약에 그 A라는 사실을 추정을 해버리면 이 A라는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추정의 기능이에요. 소송에서. 다시 한번. 소송은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특히 증명해서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증명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만약에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추정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피해자가 영수증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했을 때,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을 했을 때 피해자의 궁박 등이나 폭리자의 폭리 의사를 추정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이것만 증명하면 되고 이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궁박 등이나 폭리 의사가 추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전부 증명해라 말이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판례 문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아. 다섯 번째, 불공정한 해가 성립을 하게 되면 역시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겠지. 그런데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건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뇌물을 줬다. 부척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사줬다. 둘 다 반사회적이죠. 그렇잖아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둘 다 반사회적이에요.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잖아. 급하니까 지금 산 거야. 비싸게라도 주고. 요 놈이 이상한 놈이죠. 요 놈.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해가 성립이 됐을 때는, 불공정한 해가 성립했을 때는 피해자가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폭리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야.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폭리자가 준 거는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돼요. 따라서 폭리자는 뭘 못한다?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요,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서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피해자가 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 746조에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 반환 청구에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746조. 그 효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나중에 이제 무효 행위를 가면요,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를 볼 거예요. 지금은 안 보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먼저 적용 안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주고 받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어. 이게 뭐였었죠 아까? 무상행위. 기억나세요? 무상행위?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는 거. 증여 같은 거. 기부 같은 거.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어. 뭐라 그래요? 무상행위.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또 감정평가액이 10억짜리 땅을 몇 번 유찰돼서 1억에 낙찰 받았어. 그럼 나는 폭리를 취한 거예요? 아니잖아. 경매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와 같은 국가기관을 통한 행위, 여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정주부,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굉장히 쫓기겠죠. 정신도 없고 황망하겠지. 또 무슨 합의를 봐본 경험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황급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5일 만에, 너무 급하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고 일체 민영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걸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부재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대부분의 합의가 부재소예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게 불공정한 행위냐 문제가 생겼는데 된단 말이에요. 불공정한. 남편이 사망하고 5일 만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를 한 경우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보통 불공정한 행위 이렇게 매매처럼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단독행위. 특히 채권 포기.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내가 1억을 꿔준 게 있어.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야, 돈 갚지 마. 이게 채권 포기야. 일방적인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내가 너한테 꿔준 거 나 안 받을 거야. 갚지 마. 이때 채무자가 자존심이 세요. 아니야, 난 줄 거야. 나는 돈 안 갖고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나 갚을. 이거 안 돼요.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와가지고 진정서를 잘 써줄 테니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라. 채권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대법원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꼭 계약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용 범위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불공정한 행위 요 정도. 50페이지 104조가 있고요. 의의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가와의 차액,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번째에서 사회 통념, 즉 상식에 따라. 그 다음에 피해자가 궁박했는지의 정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다섯 밑에 줄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고 행위실을 표준으로 한다는 게 돼요. 동그라미 2번. 급여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 오른쪽 첫 번째, 하나만 갖추면 돼. 궁박,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어. 무경험, 일반 생활 경험 부족을 의미해.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니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쭉 내서 입증 책임.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궁박 사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부 증명해라. 적용 범위 두 번째 줄. 채권 포기하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됐지요? 다음 페이지 효과.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2번. 폭리행위의 상대방 즉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됐죠? 4번, 5번은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무효 취소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판례 2번 보니까요. 밑에 두 번째 줄 부재소 합의가 있죠.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오른쪽 문제 보세요.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박은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일반 경험부적을 의미한다.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번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데 5번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틀렸죠. 아주 쉽죠. 아주 쉽게 나옵니다. 불공정한 행위. 잘 나옵니다. 그것도. 됐죠?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4가지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의사표시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 아까 법률에서는 확정의 문제라 그랬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갑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갑이요. 원하는 게 A야. 그런데 표시를 B를 달라 그랬어. 즉 갑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그럼 갑이 원한 게 뭐였냐 말이지. 즉 목적이 뭐였냐 말이지. A냐 B냐를 먼저 확정 지어야 돼요. 확정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 질서를 지켰는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A를 원했고 A를 달라 그랬으면 목적은 A야. 그렇죠?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A를 원하고는 있었는데 진정한 의사가 A였는데 표시는 B라고 했을 때 갑의 목적이 과연 A냐 B냐부터 확정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 하고요.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의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표시를 어떻게 했는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해석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의 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니까 결국 의사표시 해석으로 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문제가 된다. 밑에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누가? 상대방이 의뢰의 입장에서 갑이 A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면 의리 판단할 것은 뭐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표시.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라. 즉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해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원칙.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넘겨보면 해석의 방법이라고 자연적과 오른쪽 규범적이 있는데 이 규범적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례 1번. 채권자가 받을 돈이 1억인데 9천만 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다가 총한결이라고 써줬어요. 다 받았다. 받은 게 더 있다.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을 게 더 있다는 뜻이야. 총완결이라는 뜻은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을 갚으면서 총한결이라고 써달래. 이 사람은 아니 1천만 원 더 받을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써줘야 9천만 원을 일단 주겠대.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총한결 써줬어. 다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첫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예였던 거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권리 포기 같은 것들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란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의 입장에서 갑이 A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가 말고 합치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그런데 그 합치한 의사와는 다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경우도 자연적 해석을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100번지, 땅을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고, 현장 가가지고 답사까지 끝을 냈어요. 어떤 땅인지 눈으로 확인까지 다 끝이 났어. 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갑과 을 둘 다 이 A 토지 지번을 착각을 했어.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썼어요. 근데 100-1번지는 A 토지 옆에 붙어있던 B 토지였어. 근데 갑도 몰라, 을도 몰라. 갑과 을은요,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과 을은 현장까지 답사하여 A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번을 착각하여 100-1번지라고 잘못 표시, 이걸 오표시라고 해요. 오표시, 잘못 표시, 네? 오답, 그때 오자예요. 틀릴 오자는 말이에요. 잘못할 오자. 오표시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B 토지를 매매한 거죠. 반면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A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으므로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잘못된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표시 무해. 이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A 토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걸 오표시 무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는 무슨 토지를 매매한 거다? A 토지. A 토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B 토지 등기가 넘어갔어요.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그런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계약은 무슨 토지를 한 거야? A 토지.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B 토지는? 없는 거예요. A 토지를 매매한 거라니까. 설령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써 있고요. B 토지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B 토지는 지금 갑소유인 거예요. 갑소유. B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요, 소유자가 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무효야. 왜?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등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런 상황 속에서 을이 또다시 B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소유권이 없다. 을은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실제로요. 실제 판례예요. 을이
B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을은 B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병은 B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설령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세요. 병은 어떻게 하나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A토지 매매했지요. 그죠? 근데 A토지 아직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죠. 소유권 등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갑에게 A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복잡해요, 조금. 에이, 뭐 복잡해. 다시. A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나 100번지 땅을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됐으나 집원을 착각하여 계약서는 100-1번지라고 쓰고 100-1번지 등기가 을에게 설령 넘어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100번지 땅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설령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없는 자고 그랬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B토지는 여전히 갑소유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고 예? 갑은 병에게 B토지 등기 말소해라 내 거다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반면에 A토지를 매매했으니까 을은 당연히 갑에게 A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갑이 야, 나는 생각이 A토지인데 표시는 B라고 했고 몰랐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 하고 착오가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이 을이 갑에게 A토지를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더니 갑이 나는 A토지를 팔 생각이었지만 B토지라고 잘못 표시했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난 착오가 있었다.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갑이.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자연적 해석은 무슨 해석은? 자연적 해석은 의사만 고려할 뿐 표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착오라는 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표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연적 해석. 세 번째,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있는데 불일치할 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 어떤 부분을 깜빡하고 생각도 못했고 표시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과 의사의 계약을 했는데요. 어떤 사항을 누락한 경우, 누락. 갑도 깜빡하고, 을도 깜빡하고, 누락을 한 경우가 있어요. 누락을 했다는 건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갑과 을이 얘가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인데요. 500만 원을 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합의를 봐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한 후에 합의 후에 갑에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생겼어. 갑에게. 그래서 갑이 이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했어. 을 300만 원 더 줄까요? 안 주겠지. 왜? 합의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500만 원 받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받잖아.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더라도 어른 합의서를 근거로 더 이상 손해배상 못 해준다. 버티겠죠? 자, 소송이 붙었어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요 합의서 속에 후유장애까지 합의가 있는 거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후유장애까지. 저 합의금 500만 원 속에 후유장애에 대한 합의까지 있는 거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 합의서 속에 후유장애에 관한 합의까지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봤더니 이 후유장애는 합의 당시에 예상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요.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합의서 속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표시도 없었던 경우에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 합의 당시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표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해석도 표시를 기준으로 한 규범적 해석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등장하는 게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라고요. 제3자, 법원이 추측을 해요. 가정을 해, 가정. 뭐라고 가정을 하느냐? 갑과 을이 합의 당시에 저 후유장애를 예상했더라면 이라고 추정을 해요. 법원이. 갑이 만약에 후유장애를 예상했더라면 500의 합의를 봤을까요? 800의 합의를 봤을까요? 800의 합의를 봤겠죠. 또 을도 후유장애를 예상했고 갑이 8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을은 어차피 합의 볼 생각이 있었으니까 800을 주고라도 합의를 받겠지요. 그럼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은 합의 당시에 후유장애를 예상했더라면 합의금을 500이 아니라 800만 원으로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실제로 벌어지지 아니했던 일을 벌어진 것처럼 추정을 하는 것, 요거를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걸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 어떨 때 한다고?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자, 왼쪽 54페이지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뜻이고요. 그 자연적 해석 중에 아주 중요하게 동그라미 1번 5표시 무해죠. 밑에 판례가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한 갑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빚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갑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비토지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계약은 갑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을토지가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을토지는 무효 등기가 된다.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됐죠? 오른쪽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이후에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충적 해석을 가지고 그 간극을 메운다는 뜻이에요.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상을 했더라면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를 말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 해석 방법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해라. 자, 오늘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자연적 해석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 5표시 무해 원칙과는 요 판례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는 것. 그 정도를 법률의 해석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됐지요? 이런 걸 법률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예제 보세요. 주로 이렇게 나와요. 각과 을은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뭐라고 돼 있어요?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표시하였다. 계약은 무슨 토지? X 토지를 매매한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1. 이게 답이죠. 이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3번 4번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착오 취소 못합니다. 5번은 틀렸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특히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오표시 무해 의원적 이 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판례가 왼쪽에서 아까 봤던 그 판례, 그 판례 때문에 자연적 해석 그 판례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출제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만 해줍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계약 원래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을 확정짓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확장을 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지을 때도 해석을 적용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지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갑이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갑이 계약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한 갑이 당사자냐 명의인 을이 당사자냐 요걸 먼저 확정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 대법원이 법률 행위 해석을 가지고 당사자를 확정짓습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체크만 해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오늘 법률의 목적 부분과 관련된 내용만 첫날이라서 했습니다. 원래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거기 일단 제가 진도표 맞춘 대로 다 못 뽑더라도 나중에 가면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진도 나간 거에 맞춰갖고 예습을 하지 마시고 그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을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거 복습하시고 다음 주 거도 1, 2월달 강의를 한번 꼭 듣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